보호자분, 이대로라면 저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던 새벽, 담당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강지훈의 귓가를 맴돌았다. 어젯밤 하나뿐인 동생이 또다시 호흡 곤란 발작을 일으켰다. 병원 복도 끝에서 겨우 새우잠을 청한 그의 손에는 구겨진 병원비 독촉 고지서가 들려 있었다. 3일 내 미납 시 강제 퇴원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붉은색 경고 문구가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지훈에게 동생은 삶의 이유 그 자체였다. 하지만 현실은 지독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버텼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보이지 않았다. 오늘 세기그룹 최종 면접. 이것은 단순한 취업 면접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생의 생명줄이자 벼랑 끝에 몰린 자신을 구원할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지우는 낡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옷장 깊숙이 넣어둔 양복을 꺼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낡은 정장이었다. 군데군데 해진 곳이 보였지만 그가 가진 가장 깨끗하고 유일한 옷이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닦아둔 구두는 밑창이 닳아 반들거렸지만 아코마는 정성스러운 광이 났다. 형, 꼭 합격해야 돼.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속삭이던 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지우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거울 속 자신과 마주했다.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절박함으로 이글거렸다.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마침내 세기그룹의 거대한 빌딩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유리 건물은 그 위용만으로도 지훈을 압도했다. 저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모든 악몽이 끝날 것만 같았다. 그는 가슴에 면접 수험표를 단단히 고정하고 심호흡을 했다. 면접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그때였다. 빌딩 정문 앞에서 시끄러운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런 더러운 쓰레기를 어디 감히 회사 정문에 끌고 와, 냄새나게. 고급스러운 남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고함을 치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폐지가 산더미처럼 실린 낡은 리어카가 나뒹굴고 있었다. 리어카의 주인인 듯한 허리가 90도로 굽은 왜소한 노인이 바닥에 쏟아진 폐지를 주워 담으려 안간힘을 썼다. 아이고 선생, 이거만 죽게 해줘요. 이게 오늘 내 밥인데. 노인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남자는 더욱 거칠게 소리쳤다. 당장 치우지 못해. 곧 회장님이 현장 시찰 오신단 말이야. 그는 노인을 거칠게 밀치고 보란듯이 리어카를 발로 세게 걷어찼다. 와르르. 리어카가 균형을 잃고 완전히 옆으로 쓰러졌다. 빈 깡통과 종이박스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저 남자의 얼굴. 면접 준비 자료에서 수십 번도 더 본 얼굴이었다. 오늘 면접에 당락을 쥔 세기그룹 인사팀장 박철규. 지우는 본능적으로 손목시계를 쳐다봤다. 면접 시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 저 문을 통과해야 한다. 동생을 살려야 한다. 모른 척해야 한다. 그냥 지나가야 한다. 수십 번 되뇌었지만 그의 발은 시멘트라도 부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노인의 절박한 손길이 박 팀장의 오만하고 잔인한 얼굴이 그의 눈을 붙들었다. 결국 지우는 박철규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만하시죠. 연세 드신 분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박철규의 싸늘하고 오만한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지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낡아빠진 정장과 다른 구두, 그리고 가슴에 달린 면접 수험표를 훑어보았다.
경멸이 가득 담긴 비웃음이 그의 입가에 선명하게 걸렸다. 뭐야, 당신? 오늘 면접 보러 온 주제에 나설 때를 모르는군.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어르신께 사과하십시오. 박철규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사과? 내가 저런 거지 할망구한테? 하? 정의의 사도 납셨네, 그려. 그는 지훈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툭툭 쳤다. 그렇게 정의로워서 밥은 빌어먹고 사나? 그 꼴을 보아하니 알만하군.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놈이 제일 쓸모없는 법이야. 내까짓게 감히 누굴 가르쳐. 박철규가 손목시계를 보며 혀를 찼다. 정에 노름할 시간에 내 앞가림이나 걱정하지. 오늘 아주 잘 봤어. 그는 지훈의 수험표에 적힌 이름 강지훈 세 글자를 입안에서 굴리듯 나지막이 의졸였다. 강지훈이라. 그 이름 내가 똑똑히 기억해주지. 그때 노인이 다가와 지훈의 팔을 다급하게 잡아 끌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다. 젊은이 고맙지만 나 때문에 괜히. 어서 가봐요. 면접이 중요하다며. 난 괜찮아. 박철규는 그 광경을 불쾌하게 지켜보다가 마지막으로 지훈을 벌레 보듯 노려보곤 빌딩 안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급하게 쏟아진 폐지를 리어카에 담는 것을 도왔다. 고마워요, 젊은이. 정말 고마워. 노인의 인사를 뒤로하고 지훈은 정문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면접장이 있는 15층 버튼을 누르려 할 때 엘리베이터 문이 그의 눈앞에서 굳게 닫혔다. 면접 시간은 이미 3분이 지나 있었다. 지각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지각. 그 두 글자가 강지훈의 머릿속을 쇠망치처럼 내리쳤다. 그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면접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입시를 완료한 상태였다. 강지훈 씨? 5분 지각입니다. 마지막 조인데. 일단 들어가시죠. 진행 요원의 싸늘한 목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렸다. 지훈은 마른 입술을 애써 혀로 축이며 납덩이처럼 무거운 면접장 문을 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4명의 면접관이 일제히 그를 쳐다봤다. 그리고 중앙에 앉은 면접관이 서류를 뒤적이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침에 마주쳤던 그 오만한 얼굴, 박철규 팀장이었다. 그의 입가에는 아침에 봤던 그 경멸 어린 미소가 독사처럼 또아리를 튼 채 그대로 걸려 있었다. 박철규는 지훈의 이력서를 집어들어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옆자리의 다른 면접관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박 팀장과 지훈을 번갈아 쳐다봤다. 자, 강지훈 씨. 앉아보지. 지훈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이끌어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의자가 차갑게 느껴졌다. 이력서가 아주 화려하군. 편의점, 공사장 일용직, 대리운전, 식당 주방 보조. 웬만한 3D 업종은 다 섭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면접장 전체에 울릴 만큼 컸지만 명백히 지훈 한 사람을 겨냥한 조롱이었다.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하지 않았을 질문이었다. 지훈은 땀이 밴 손을 낡은 양복 바지 위에 문지르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동생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기에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원비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자신의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어필하고 싶었다. 병원비? 아? 박철규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우리 세기그룹에 입사하려는 이유도 결국 그놈의 돈 때문인가?
복지 좋고 월급 많이 주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노골적인 질문이었다. 지우는 숨을 깊게 골랐다. 물론 급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기그룹의 투명한 경영 철학과 박철규가 손을 들어 말을 잘랐다. 됐어. 그런 교과서적인 대답은 지겹도록 들었으니까. 정적이 흘렀다. 박철규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듯 지훈을 응시했다. 강지훈 씨는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지훈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렀다. 시간은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이자 신뢰의 기본입니다. 신용? 신뢰? 박철규가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방금 5분이나 지각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면접 시간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신용을 말하는 거지? 송구합니다. 오는 길에 변수가 생겨서. 변수? 박철규의 눈이 번뜩였다. 나도 봤어. 그 변수.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더군. 어떤 냄새나는 노인 하나 때문에 본인 면접 시간도 잊은 채 정의의 사도 노름을 하던데 맞나? 면접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 비수처럼 쏠렸다. 한쪽 면접관이 무슨 일이냐는 듯 박 팀장에게 눈짓했지만 박 팀장은 무시했다. 그렇게 남도올 시간은 있으면서 본인의 인생이 걸린 이 면접에 5분 일찍 올 시간은 없었나? 그것은 명백히 부당한 상황이었고 사람으로서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상황? 사람으로서? 박철규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을 들었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걸 정의라고 착각하면 곤란하지. 당신이 그 할망구를 도운 덕에 얻은 게 뭐지? 고작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걸로 당신 동생 병원비가 해결되기라도 하나? 그는 지훈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정확하게 후벼 팠다. 지훈의 눈앞이 순간 흐려졌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창백하게 누워있던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순간 아침에 그 노인이 원망스러워졌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대답해보지, 강지훈 씨. 그깟 쓸데없는 동정심 때문에 당신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이 순간을 날려버린 기분이 어떠냐고. 지훈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모욕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우리 세기그룹은 그런 감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의감을 원하지 않아. 우린 냉철한 이성과 철저한 판단력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야. 박철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지훈의 낡은 정장 어깨에 앉은 작은 먼지를 보란듯이 경멸적으로 털어냈다. 당신처럼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려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사람은 조직 전체의 물을 흐릴 뿐이야. 당신 하나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보면 그건 누가 책임지지? 당신의 그 정의감?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동생의 병원비가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었다. 하지만 박철규의 차가운 눈은 이미 그에게 불합격이라는 최종 선고를 내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강지훈 씨?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없습니다. 좋아. 아주 깔끔하군. 시간 내줘서 고맙네. 이제 나가봐도 좋아.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하는 그 짧은 순간 등 뒤로 박철규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면접실 전체에 울렸다. 저런 놈은 평생 패지나 줍는 게 어울려. 안 그런가, 김이사? 다른 면접관들의 마른 웃음소리가 그의 뒤통수를 세차게 때렸다.
문이 닫히고 지우는 복도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정의의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동생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정말이지 막막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세기그룹의 거대한 회전 유리문이 강지훈을 밖으로 뱉어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1층 로비를 가로질러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거대한 빌딩은 이제 그를 거부하는 차가운 철옹성일 뿐이었다. 화려한 도심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상점의 활기찬 음악 소리.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박철규 팀장의 마지막 말, 평생 패지나 줍는 게 어울려. 그 모욕적인 언어가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그의 뇌리를 쉬지 않고 후벼 팠다. 정의감, 성실함, 정직. 지금껏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일한 유산처럼 가르쳐 주신 그가 목숨처럼 믿어온 가치들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몸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낡은 구두 끝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동생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수술만 받으면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다고, 형만 믿으라고 그렇게 수없이 약속했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면접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 대신 이 절망을 어떻게 전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주머니 속에서 낡은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진동했다. 지우는 불길한 예감에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내 들었다. 병원 원무과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강지훈 보호자님, 금일 오후 6시까지 입원비 중간 정산 180만 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득이하게 병실 이동 및 강제 퇴원 절차를 밟게 됨을 최종 고지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최종 고지, 강제 퇴원. 그 단어들이 그의 눈앞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인공호흡기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동생이었다. 퇴원 조치는 동생에게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우는 정신이 번쩍 들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후 6시, 시계를 보니 이미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마감 시간까지는 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는 병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런 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병원 로비의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땀으로 젖은 셔츠를 입은 채 원무과 창구 앞에 섰다. 이미 몇몇 사람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다. 다음 분, 선생님, 제발, 딱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는 창구 직원 앞에서 낡은 정장 차림 그대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창구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모니터만 바라볼 뿐이었다. 강지훈 보호자님, 이미 2달치가 밀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규정상 어쩔 수가 없어요. 압니다.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큰 돈이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우는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시인하는 마지막 보루였다. 사정은 딱하지만 다른 환자분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처리 안 되면 저희는 정말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구해오겠습니다. 제 동생이 지금 수술을 못 받으면 지훈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려 나왔다.
그의 애원에 대기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지훈의 어깨에 누군가의 무거운 손이 올라왔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 업무에 방해됩니다. 병원 보안요원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지훈을 마치 난동꾼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창구에서 물러나 병원 밖으로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물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모든 빛이 꺼진 잿빛 세상일 뿐이었다. 그는 병원 앞 공원 벤치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로 모든 게 끝인가? 그는 의미 없이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손에 잡힌 것은 땀에 젖은 1,000원짜리 몇 장과 며칠 전 비 오는 날 길에서 주웠던 작은 명함 한 장이었다. 그는 구겨진 명함을 꺼내 들었다. 가로등 불빛이 마침 켜지며 싸구려 재질의 명함에 적힌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급전 오케이. 당일 30분 내 승인. 신용불량자, 무직자 환영. 불법 사채업자의 명함이었다. 지훈은 이 명함을 주었을 때 누가 이런 걸 쓰나 하고 비웃었던 자신을 기억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지훈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저런 놈들 돈에는 절대 손대는 거 아니다. 그건 사람이 갈 길이 아니야. 내 영혼을 파는 짓이다. 아버지의 강직했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지훈은 명함을 구겨버리려 손을 세게 움켜쥐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창백하게 잠들어 있던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다. 내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정의롭게 살려고 했던 대가가 동생의 목숨이라면. 그는 구겨진 명함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박철규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의 신념을 쓰레기 취급하며 비웃던 그 조롱 가득한 눈빛. 세상이 나를 이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었다. 정직하게 살려던 나를 이 잔인한 세상이 먼저 배신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는 명함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한자 한자 눌렀다. 마지막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동생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아니, 지옥으로 떨어지는 밧줄을 잡는 심정으로 통화 버튼을 힘껏 눌렀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강지훈의 떨리는 손을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은 불법 사채업자의 전화번호가 찍힌 휴대전화 화면 위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멈춰 있었다. 단 한 번의 터치.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의 강직했던 얼굴이 떠올랐다. 사람이 굶어 죽을지언정 영혼을 팔지는 말아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동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동생의 창백한 얼굴, 박철규의 그 오만한 조소, 병원 원무과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의 손가락을 짓눌렀다. 그가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위 이익 마이너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사채업자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아니었다.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누구지? 이런 시간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 사람이 없었다. 혹시 병원인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사채업자에게 걸려던 통화를 황급히 취소하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 강지훈 씨. 맞소? 작고 힘없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노인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목소리. 누구시죠? 나요. 오늘 아침에 회사 앞에서 리어카 그 할멈.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침에 그 폐지 줍는 노인. 그녀가 왜 어떻게 지금 자신에게 전화를 한단 말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반사적으로 어두운 공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할머니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면접 수험표? 그 박 팀장이라는 사람이 젊은이 이름을 크게 불렀잖소. 강지훈이라고. 노인은 숨을 고르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서 사람 시켜서 겨우 알아냈소. 미안하오. 이렇게 멋대로. 알아봐요? 사람을 시켜서요? 지금 그게 문제가.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노인만 아니었더라면 저 할머니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제 인생이. 그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떨렸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다 알아. 그래서 전화했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도 함께 떨리고 있었다. 젊은이 그날 일. 내가 다르게 봤다는 걸 증명해주고 싶어서. 아니, 내가 꼭 증명해야겠소. 증명이요? 뭐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할머니, 제 인생은 오늘로 끝났어요. 지훈은 전화를 끊으려 했다. 희망 고무는 사양이었다. 아니, 안 끝났어. 갑자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단호한 힘이 실렸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전화를 끊으려던 손을 멈췄다. 젊은이 내일 오전 10시에 세기그룹 창업주 기념관 1층 로비로 와줄 수 있겠소? 기념관이요? 지금 제가 그런데 갈 상황이 아닙니다. 전 지금 당장 180만 원을 구하지 못하면 동생이 병원에서 쫓겨날 판이었다. 와야 해. 부탁이야. 이건 어쩌면 젊은이 인생이 다시 걸린 일일 수도 있어. 노인은 절박하게 속삭였다. 내가 젊은이에게 꼭 갚아야 할 빚이 있어. 그러니 제발. 지훈은 헛웃음이 나왔다. 폐지 줍는 노인이 자신에게 빚을 갚겠다니. 그리고 그 병원비 180만 원.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네. 오늘 밤은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 제발 이상한 생각일랑 말고. 내일 꼭 와요. 알겠소? 어떻게 그 금액까지 정확히 아는 거지? 지훈이 무어라 대답할 새도 없이 전화는 뚝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정적이 찾아왔다. 지훈은 멍하니 검은색으로 변한 휴대전화 화면만 바라보았다. 그는 홀린 듯 방금 전에 그 발신번호 표시제한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머릿속이 혼란으로 터질 것 같았다. 폐지 줍는 노인. 사람을 시켜 나를 알아봤다. 창업주 기념관. 그리고 내 동생의 병원비 180만 원.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때 주머니에서 다시 진동이 울렸다. 지훈은 심장이 철렁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병원 원무과에서 온 문자였다. 강지훈 보호자님, 금일 미납액 180만 원, 방금 전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그 6글자가 강지훈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두운 자취방 천장을 바라보며 수십, 수백 번을 되뇌었다. 180만 원. 누가, 왜, 어떻게. 그리고 그 노인. 사람 시켜 알아봤다는 말. 병원비는 막아보겠다는 말. 폐지를 줍던 그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와 거액의 병원비가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다. 혹시 박철규 팀장이 보낸 사람일까? 자신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돈으로 농락하려는 속셈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기 위한 교묘한 함정일까? 불안감과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그의 속을 뒤틀었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은행 앱에 접속했다. 자신의 계좌가 아닌 병원 원무과에 직접 입금된 내역이었다. 입금자명은 세기그룹 복지재단이었다. 지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복지재단?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낡은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다. 어제 면접의 모욕감이 채 가시지 않은 옷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약속 시간인 오전 10시. 그는 세기그룹 창업주 기념관 앞에 섰다. 본사 건물 옆에 위치한 그보다 더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건물이었다. 이곳은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 곳이었지만 지우는 한 번도 들어가 볼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그저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여겼을 뿐이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로비는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하고 웅장했다. 바닥은 거울처럼 광이 나는 대리석이었고 높은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로비 중앙 가장 큰 벽면 전체에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 여인의 초상화였다. 그림 속 여인은 인자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인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초상화 아래에는 창업주 윤복래라는 이름이 금빛으로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그 그림에 압도되어 잠시 숨을 멈췄다. 그때 저편 구석에 놓인 벤치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섰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뻔했다. 아침에 그 노인이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폐지 리어카와 함께 있던 더럽고 남루한 모습이 아니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머리와 깨끗하고 품이 있는 짙은 색계량 한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지팡이조차 짚지 않고 또렷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왔구려, 강지훈 씨. 목소리는 분명 그 노인이 맞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기품은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머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할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병원비는? 그리고 여긴. 노인은 대답 대신 지훈이 넋을 잃고 바라보던 중앙의 초상화를 천천히 고갯짓했다. 내 젊을 때 모습이요.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초상화의 강인한 눈빛과 눈앞에 선 노인의 깊은 눈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닮았다. 아니, 동일 인물이었다. 주름지고 세월에 깎였을 뿐 그 눈빛, 그 콧날, 그 단호한 인매는 정확히 한 사람이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그럼, 폐지는, 내가 윤복나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웅장한 로비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이 세기그룹,
내 손으로 직접 세운 창업주 윤복래 회장이요. 지우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윤복래 회장. 박철규가 그토록 기다린다던 회장님. 자신이 아침에 도왔던 그 폐지 줍는 노인이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 윤복래 회장이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사람을 시켜 알아봤다는 말, 세기그룹 복지재단 명의의 입금, 그리고 이창업주 기념관에서의 만남. 윤 회장은 비틀거리는 지훈을 벤치에 앉혔다. 놀란 것 알아요. 미안하게 됐소. 그녀는 지훈의 옆에 앉아 초상화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가끔, 아주 가끔씩 내 진짜 얼굴이 필요할 때가 있소. 저 그림 속 얼굴이 아니라 세상 밑바닥의 얼굴 말이요. 그녀는 수십 년간 회사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혹은 내부의 부패가 의심될 때마다 가장 낮은 곳의 모습으로 위장의 현장을 살폈다고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박철규 팀장. 그가 납품업체들과 부정한 거래를 한다는 투서가 들어왔었소. 물증을 잡으려던 참이었지. 윤 회장의 눈빛이 초상화처럼 차갑고 강인하게 변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나는 물증보다 더 끔찍한 것을 봤소.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지훈 씨, 나는 그날 박 팀장이 내게 한 짓보다 그가 당신에게 한 짓에 더 분노했소. 윤 회장은 지훈의 낡은 정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박 팀장, 그놈은 내 사람이 아니었어. 세기그룹의 정신을 좀먹는 암덩어리였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분노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면접 탈락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윤복래 회장이 마련해준 세기그룹 최상층 영빈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태어나 처음 누워보는 구름처럼 푹신한 침대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창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신이 겪은 일이 도저히 현실로 믿기지 않았다. 폐지 줍는 노인이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 창업주 윤복래 회장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내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강지훈 씨의 정의가 틀리지 않았음을 내가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 윤 회장은 영빈관을 떠나기 전 지훈에게 그날 면접실에서 박철규가 했던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평생 폐지나 줍는 게 어울려. 지훈이 그 말을 전하는 순간 윤 회장의 인자했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마디만 남겼다. 내일 아침 강지훈 씨는 내 손님이자 세기그룹의 새 식구로서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면 돼요. 다음 날 아침 세기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한 통의 긴급 공지 메일이 모든 임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었기 때문이었다. 금일 오전 10시 30층 대회의실. 창업주 윤복래 회장 주재 긴급 임원회의 소집. 전 임원 필수 참석. 의제 비공개. 수년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공식 석상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복래 창업주 회장이었다. 임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에게 전화를 돌리기 바빴다. 무슨 일이 터진 것인가? 회사에 존폐가 걸린 문제인가?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극도의 긴장감이 역력했다. 인사팀장 박철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어젯밤부터 이어진 뒤숭숭한 분위기에 심기가 매우 불편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회장님이 현장 시찰을 하셨다? 혹시 그날 아침 내가 정문에서 그 재수 없는 거지를 치운 것을 본 건가?
그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그래, 회장님 오시는 길을 깨끗이 정비하고 회사의 품격을 지킨 것이니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그 거지 할망구와 쓸데없이 엮였던 그 강지훈이라는 멍청한 면접자만 아니었으면 모든 것이 완벽했다. 박철규는 자신의 오만한 판단을 회사를 위한 결단력으로 포장하며 회의실로 향했다. 그는 분명 이번 긴급회의가 자신의 입지를 그룹 내에 확고히 다질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가장 비싼 넥타이를 고쳐 매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오전 10시 정각. 거대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30층 대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양쪽으로 열렸다. 모든 임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기립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선 것은 그들이 사진이나 낡은 자료 화면으로 기억하던 병약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비록 수행원의 부축을 받고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등은 꼿꼿했으며 눈빛은 좌중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형형했다. 윤복래 회장이었다. 박철규는 가장 앞줄, 상석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서 누구보다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회장님, 귀한 걸음하셨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아첨이 가득했다. 윤 회장은 그러나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갔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박철규는 순간 당황했지만 기억력이 나쁘신 탓이라 애써 생각하며 멋쩍은 미소를 지은 채 자리에 앉았다. 윤 회장은 수행원이 빼주는 의자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선 채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녀의 육성은 나이든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낮고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을 이 아침부터 부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오.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자리에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함이요.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이 시간에 누구를? 윤 회장이 회의실에 굳게 닫힌 문을 향해 고갯짓했다. 들어오게.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청년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왔다. 어제 면접장에서 보았던 그 낡고 초라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세기그룹에서 특별히 맞춰준 듯한 완벽한 핏의 검은색 최고급 정장을 입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불안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지훈은 수십 명의 기립한 임원들 사이를 침착하게 지나 윤 회장의 바로 뒤편에 섰다. 그 순간 박철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뇌가 눈앞의 상황을 인지하는 것을 거부했다. 면접에서 떨어뜨린 평생 패지나 죽고 살라며 극도의 모욕을 줬던 그놈. 그놈이 왜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감히 창업주 회장님의 바로 뒤에 서 있단 말인가? 설마. 박철규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때 윤 회장이 박철규를 정확히 손가락으로 지목했다. 그녀의 시선은 얼음 송곳 그 자체였다. 박철규 팀장. 박철규는 스프링처럼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내 뒤에 선 이 청년. 얼굴이 낯익지 않소?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칼날처럼 담겨 있었다. 박철규는 지훈의 차가운 눈과 윤 회장의 분노한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제야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맞춰졌다. 면접날 아침 자신이 재수 없다며 발로 차고 모욕했던 그 폐지 줍는 노인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상석에 앉아 자신을 노려보는
윤복래 회장의 얼굴과 겹쳐졌다. 박철규의 입에서 괴상한 신음이 터져나왔다. 아, 아, 아니, 그, 회장님, 그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재수 없는 거지라며 발로 차고 그 거지와 엮인 면접자를 조롱하며 떨어뜨렸는데 그 거지가 자신이 그토록 아부하려 했던 회장님이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눈앞이 노래지는 것 같았다. 아, 아, 아니, 그, 회장님, 그게, 박철규의 입에서 괴상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재수 없는 거지라며 발로 차고 그 거지와 엮인 면접자를 평생 패지나 죽고 살라며 조롱하고 떨어뜨렸는데 그 거지가 자신이 그토록 아부하려 했던 세기그룹의 창업주 윤복래 회장이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박철규가 털썩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이 끔찍한 정적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윤복래 회장은 주저앉은 박철규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자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박철규 팀장, 내 뒤에 선 이 청년이 누군지 알겠소? 박철규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다. 제가 죽을 죄를. 회장님, 입 다물어. 윤 회장의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당신의 변명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오. 윤 회장은 지훈에게 고갯짓했다. 강지훈 씨, 준비한 것을 틀어주게. 지훈은 침착하게 노트북을 조작했다. 회의실 전면에 거대한 대형 스크린이 윙 소리와 함께 켜졌다. 처음에는 검은 화면뿐이었다. 임원들은 저 청년이 도대체 누구이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불안한 눈빛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곧이어 날짜와 시간이 찍힌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25년 10월 30일 오전 8시 50분 세기그룹 본사 정문. 세기그룹 본사 정문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폐지 리어카를 끌고 오는 남루한 차림의 윤복래 회장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박철규가 나타났다. 이런 더러운 쓰레기를 어디 감히 회사 정문에 끌고 와. 고함.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박철규가 리어카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 노인이 울먹이며 폐지를 주우려 하자 그를 거칠게 밀치는 장면. 곧 회장님 오실 시간이야. 당신 같은 거지가 재수없게 길 막으면 어떡할 건데.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지라 칭하며 모욕하는 박철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임원들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이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강지훈이 나타나 박철규를 막아서는 장면. 그만하시죠. 어르신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철규가 지훈의 면접 수험표를 비웃으며 조롱하는 장면. 뭐야, 당신? 오늘 면접 보러 온 놈인가?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놈이 제일 쓸모없어. 꺼져. 강지훈이라. 그 이름 내가 똑똑히 기억해주지. 자신의 만행이 고스란히 녹화된 영상을 보며 박철규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영상은 끝나지 않았다. 화면이 바뀌고 면접실 내부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임원들은 경악했다. 면접실에도 녹화가 되고 있었단 말인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걸 정의라고 착각하면 곤란하지. 그깟 동정심 때문에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린 기분이 어때? 당신처럼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려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사람은 우리 회사의 물을 흐릴 뿐이야. 그리고 마지막, 지훈이 퇴장한 뒤 박철규가 다른 면접관들을 보며 했던 말까지. 저런 놈은 평생 패지나 줍는 게 어울려. 안 그런가?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은 시체를 안치한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철규 팀장, 당신이 말한 세기그룹의 물을 흐리는 사람이 과연 누구였소? 박철규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절규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인 줄도 모르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가 회장을 못 알아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윤 회장은 차가운 실소를 터뜨렸다. 용서? 당신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군. 윤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었다. 당신이 내게 한 모욕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이 청년에게 한 짓, 그리고 당신이 세기그룹의 얼굴에 먹칠한 그 오만함 때문이요. 윤 회장은 지훈을 돌아보았다. 강지훈 씨, 다음 자료. 지훈은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스크린에는 영상 대신 수십 개의 은행 거래 내역과 장부 사진들이 나타났다. 한성스틸 제1산업, 납품업체들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업체들로부터 박철규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 이피님의 전략 제안 분석 항목 이대로였다. 이건 모함입니다. 회장님, 박철규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모함? 윤 회장은 회의실 문을 향해 다시 한번 말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고 법무팀 직원들과 함께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박철규의 최측근 부하이자 비리를 함께 저지른 인사과 직원이었다. 그는 모든 비리 장부 원본을 윤 회장에게 건넸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박철규는 허물어지듯 바닥에 쓰러졌다. 윤 회장은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박철규, 나는 오늘 당신을 세기그룹에서 해고하는 것이 아니오. 나는 당신을 업무상 배임, 횡령, 그리고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와 쓰러진 박철규의 양팔을 붙들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끌려나갔다. 회의실이 정리된 후 윤 회장은 남은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똑똑히 봤을 거요. 세기그룹은 이런 암덩어리를 용납하지 않소.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뒤에 굳건히 서 있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이 청년 강지훈 씨, 박철규가 떨어뜨린 이 인재를 오늘부로 회장 직속 감사팀 특별 채용으로 임명하오. 지훈은 임원들을 향해 그리고 윤 회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묵직한 인사였다. 그날의 피바람이 몰아친 임원 회의가 끝난 후 강지훈의 삶은 말 그대로 격변했다. 윤봉래 회장은 그날 바로 지훈의 동생을 세기그룹 VIP 병실로 옮기고 국내 최고의 외과팀을 붙여 긴급 수술을 진행시켰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지훈은 수술 잘 끝났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돈 문제가 해결되자 동생은 기적처럼 회복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며칠 후 지훈은 세기그룹 본사 30층 회장 직속 감사팀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그가 면접을 받던 15층 인사팀과는 공기부터 달랐다. 그의 자리는 박철규가 사용했던 바로 그 팀장의 자리였다. 윤 회장의 특별 지시였다. 악을 몰아낸 자리에 선이 들어서는 것이 순리여. 강지훈 씨가 그 자리에 앉아 다시는 그런 암덩어리가 자라지 못하게 감시해 주시오. 지훈은 아직은 어색한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 아래 어딘가에서 병원비 독촉에 시달리며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려던 자신이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의 첫 번째 업무는 박철규가 남긴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파기하는 것이었다. 법무팀에서 이미 1차로 모든 증거 자료를 수거해 갔지만 책상 서랍에는 그의 개인적인 잡동사니들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고무장갑을 끼고 그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고급 만년필, 외제 차키, 골프 회원권, 그리고 수많은 아첨이 담긴 명함들. 그의 오만했던 삶이 이 작은 서랍 안에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지우는 마지막 서랍을 열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바닥판 밑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느껴졌다. 지우는 힘을 주어 바닥판을 뜯어냈다. 먼지 쌓인 공간 속에 낡은 검은색 가죽 수첩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윤 회장에게 제출되었던 그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이것은 박철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진짜 장부인 듯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수첩을 펼쳤다. 첫 장부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단순한 납품 비리 목록이 아니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그룹 내 현직 고위 임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들이 박철규에게 각종 청탁을 하며 건넨 돈의 액수, 심지어 그들의 치명적인 사생활 약점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박철규는 이 그룹 전체를 상대로 자신만의 보험을 들어둔 것이었다. 윤 회장이 폭로한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박철규는 그저 중간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세기그룹의 더러운 하수구를 관리하던 핵심이었고 이 수첩은 그 하수구의 지도였다. 지우는 이 수첩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을 윤 회장에게 보고하는 순간 세기그룹은 다시 한번 거대한 피바람에 휩싸일 것이다. 그는 수첩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의 새 업무용 휴대전화가 짧게 지잉하고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지우는 무심코 화면을 켰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온 메시지였다. 새로운 자리는 마음에 드나 강지훈 씨? 지우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번호는 자신의 개인 번호가 아닌 오늘 처음 받은 감사팀의 공식 번호였다.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그룹 내 극소수였다. 손이 떨려왔다. 그가 답장을 하기도 전에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철규는 그저 시작일 뿐이야. 그가 남긴 검은 수첩, 잘 간수하는 게 좋을 거야. 소름이 끼쳤다. 방금 자신이 수첩을 발견한 것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사무실 문을 쳐다봤지만 두꺼운 방화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지옥에서 온 초대장 같았다. 환영한다, 지옥에. 정의로운 강지훈 감사님.